이상한 일이 있어요. 비도 안 오는데. 네.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비판은 자제하겠다. 네, 그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예.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인가요, 저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안은 뭐 청와대 비판은 자중하겠다. 뭐 그게 자기는 뭐 예의에 맞다고 생각한다. 묶어서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뭐 들어오면 한꺼번에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도 뭐 어제만 해도 막 이렇게 뭐 김상곤 예. 부총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뭐 자기가 얘기하는 그 청와대 비판이라는 게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또 말씀이 하도 많이 얘기가 변한 적도 많으셔가지고 네.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이제 뭐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좀 하면 예. 말은 좀 변하고 있지만 이 정우택 대표랑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단 예측해본 건데,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나머지 정당은 패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비대위 체제였습니다. 얼마 전에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가 뽑혔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엊그저께 뽑힌 예. 거잖아요. 그 전까지의 정우택 대표가 이 협상을 하러 나오시면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표가 좀 책임지고 이 협상을 이끌어 나오고 그래 이건 해라 말아라. 이거는 할 건 하고 이건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내 장악력이 전혀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비대위 체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하면 홍준표 최고가 저것이 본인의 실제 본 마음이든 또는 그렇지 않든 떠나서 본인도 저 말을 지금 계속 던지면서 당내 엊그저께는 청문회는 뭐 갖고 당력을 소모할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통과시킬 건 통과시켜주고 우리가 크게 가자라고 이야기하셨다가 다음날 정우택 대표의 유탄을 바로 맞으셨어요. 정우택 대표가 뭐라 그랬는데? 정우택 대표는 굉장히 냉정하게 말했죠. 이거 원내랑 합의되지 않은 이야기를 대표가 원내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치고 나가셨다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홍준표 대표도 본인이 사실은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정우택 대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이 역량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친박도 아니지 않나요, 정우택 대표는? 친박도 아니죠. 예. 그리고 저는 홍준표 대표를 그래도 리더십이 있다고 믿어보고 싶은 마음인데 저희가 지난 한 달 넘게 정우택 대표랑 협상하다가 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강경해요? 굉장히 강경하시죠. 굉장히 강경하셔서 오히려 홍준표 최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의 20%의 지지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좀 책임감 있는 실천을 해서 야당으로서도 뭐 비판할 건 비판하셔도 좋습니다만 예. 협조할 건 통 크게 협조해주는 모습을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네. 이해운 그 대표가 대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축하전을 받으면서 네. 추경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하는 걸 보고 좀 놀랬다. 네. 뭐 그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딱 그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는 마치 추경에 협조할 것처럼. 그렇죠. 하다 이제 김상곤 교육부총리 때문에 또 발목 예. 그 빗장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딘가에서 풀어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대통령이 사사건건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걸 정무수석이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뭐 이렇게 예. 그 빗장을 채우고들 버티는 경우는 웬간해서 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까 예.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절차를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물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을 채택해서 청와대에 보냈고 채택 보고서를 받고 나서 예.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안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청문 보고 채택 안 돼도 그때도 임명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발목을 잡는 일까지 없었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이제 일방적이긴 아니지만 야당을 비판을 하면서도 결국 어디선가 실마리를 찾아야 그래야 되는데 되죠. 그 네. 실마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민주당이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치라고 하는 게 물론 정부가 협치하는 청와대가 협치를 하지만 실제 움직여지는 곳은 당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서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실 뭘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청와대가 그렇다고 임명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렵지만 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원칙 방법이 없다고 논인데 봐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두 분 송영무하고 누굽니까 노동부 장관 조대요. 조대요 이 두 분 아직 채택이 안 됐죠. 채택이 안 됐죠. 채택이 안 됐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께서 이제 해외 순방 중인데
지금 임명할 수 그 뒤로도 이제 유영민 후보자도 아직 채택이 안 됐고요. 예. 여가부 장관도 채택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서 여당의 역할 좀 하라는 어떤 또 동료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요즘엔 이게 인사청문회가 청와대에서 이렇게 지명이 되면 20일 안에 회부하게 돼 있잖아요. 예. 요즘에는 인사청문회를 19일이나 20일 날 잡아요. 아하.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기일을 지정해서 기일을 넘겨버리면 인사청문회 채택이 불발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넘기는 그 유영민 후보자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건 따지고 맞는 건 맞다고 하고 일부는 통과시켜주고 아니면 정말 잡고 뭐 싸울 건 싸우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아예 뒤에까지 미루어서 자 오늘 지나가고 나면 인사청문회 채택보고서 안 기한이 됩니다. 끝나는 거니까 그럼 발언 길게 하고 이야기 길게 하고 계속 질의하고 채택보고서 안 하고 협의 늘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의도적인 방해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입장에서 뭐가 제일 좋으냐면요. 인사청문회까지는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적만 할 수 있으니까 그 공간에서 예. 충분히 또 방송이 되고 이러니까 지적은 할 수 있거든요. 채택 보고서는 채택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일, 20일 날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아예. 사실은 그렇게 준비하는데 오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10일이나 15일 안에 하고 또 5일 동안 더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 예.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을 찾아가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런 건 오해입니다. 이런 것들을 풀 수가 있는데 이걸 아예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사청문회도 저희도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검찰총장 후보. 감탄사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기억납니다. 그 청완전 게이트 방송할 때 그 예. 당시에 수사본부장이 문무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신비님이 굉장히 이분을 칭찬했던 기억이 나요. 예, 예. 그 당시에 참 우리 방송 오래도 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4명 중에 1명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한 거예요. 여자 검찰총장이 나올 수도 있었겠다 기대를 가져봤지만 그분은 이제 낙점이 안 됐고 왜 그러면 낙점했느냐 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공수처 이거 도입하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이래요. 네. 기본 지론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언론들이 엮기 좋아하는데 홍준표와의 관계. 그러니까 성관종 리스트 때 홍준표를 수사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문무일 입장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좀 빡이 도는 게 2심에서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홍준표 입장에서 이런 게 있어. 자기가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가서 수사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되게 그 찝찝한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피의자로 갔으면 고양이 앞에 쥐 그런 느낌인 거예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홍준표가 그랬다잖아. 그 노무현 대통령 한참 수사할 때 그 CD 증서를 갖고 와서 이게 수천억 원대인데 이거 수사로 직접 줬다는 거야. 수사팀한테. 네. 그 담당자가 문무일이었다는데 예. 문무일이 딱 그랬다는 거야. 딱 보고. 조작된 거다. 조작된 거라 가져가시라고. 필요 없다고. 네.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고. 홍준표가 나오면서 싸가지 없다고 그렇게 욕을 했다는 바로 당사자예요. 자기가 선배거든 홍준표가. 어찌됐든 이 홍준표의 목줄을 꽉 쥐었던 내지는 지금도 쥐고 있을 확률도 높으신 분이 검찰총장으로 지금 내정이 돼서 들어가신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를 뭐 염두에 두고 임명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러지는 않을 우연치 거예요. 않게. 예. 올바른 사람 곁에는 올바른 사람들만 모인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올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명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는 문무일이 올곧고 능력 있고 후배들 잘 챙기고 그다음에 개혁의 의지도 있고 이렇다는 거 아닙니다. 평가가. 그리고 이 문무일이 왕따였다라는 거죠. 왕따. 검찰 내부에서. 특수통에서도 왕따였는데 그러면 이제 성한종 사건이나 BBK나 뭐 기타 이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던 이유는 니네 박근혜 MB 정부에서 여쳐먹어라 하고 문무일이 옷 뺏기려고 선배들이 사건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무일이 워낙 영리해서 교묘하게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보들 중에 가장 신망이 높고 그다음에 또 기수도 맞고 적정한 게 문무일이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분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문무일을 높게 평가했던 건 현 정부가 높게 평가했던 개혁 의지에 그다음에 이 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 거냐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극우 세력들이 무슨 뭐 홍준표 어쩌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검찰의 개혁을 어떻게 성공해 나갈 거냐의 문제에 방점을 둔 거지 뭐 보복을 하려고 했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사실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투톱이 돼가지고 특별한 경우에요.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지만 독립된 기구로서 검찰총장은 사실 장관급이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 현대 군부 독재 시대가 끝나면서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조직이 검찰이잖아요. 네.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도 사실상 죽여요. 그렇죠. 근데 그 검찰의 개혁 방향 중에 이게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공수처 같은 검찰을 또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거 이런 건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그 권력들을 수사권 같은 거 나눠야 되고 그리고 왜 권력의 눈치 보다가 국정원 압수수색 한번 못하는 박근혜 때 초반에 그랬잖아요. 예. 그 범죄 사건 연루됐어도 국정원 들어가 보지도 못해. 예. 박근혜 말에도 청와대 못 들어가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일단 안정화될 때까지는 권력이 필요해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냥 놔주니까 물어 뜯어버리는 그렇죠. 그들 자체가 원래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정권이 바뀐 뒤에는 문민통제를 통해 갖고 그들이 처법적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검찰을 감시하게 만드는 조직이 생기면 그게 함부로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적인 철학은 저는 맞았다고 보거든요. 검찰총장하고 KBS 사장은 안 만난다. 맞아요. 국정원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너무 급하게 땡겨온 거죠. 그렇지. 너무 급하게 놔버린 건데 실제로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는 진짜 많아요. 하다못해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현직 검사 체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게 또 하나 그 위에 존재한다고 하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수사 같은 것들을 또 제동을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인사를 잘해주고 그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하는 건데 인사 잘해주고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 이렇게 경찰한테 수사권 나눠주고 공수처 생기고 하면 어느 정도는 공정한 검찰로는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과도기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인치로는 안 된다. 이제 시스템으로 관리돼야 된다라는 걸 해서 저는 검찰의 기소권을 전부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데 기소배심제는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를 지명하고 나서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를 하나 우리가 있어요. 청문회 때 어떨까요? 좀 우리 좀 재밌게 하자. 청문회 때 어떨까? 문무일 청문회 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까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속성과 본성 이런 건데 저 사람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함부로 못 갑니다. 권력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일 구린 놈들이잖아.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고. 아니 한번 그려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금 걸려있단 말이에요. 기소했단 말이에요. 홍준표를. 근데 문무일을 자유한국당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홍준표 사건을 꺼내들어버리면 청문회가 홍준표 사건 청문회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니까. 아니,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야 지금.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쉽게 못 건드린다니까 지금. 홍준표가 7월 5일 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만나고 나서 그 장관 임명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거기에 당력을 쏟을 필요가 없다. 장관 후보자가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면 됐다. 그런 사람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것은 정부 책임이다. 투표로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지만 투표하지 않는 자리는 부적절해도 임명할 수 있는 것이 현행제도다. 임명을 강행하면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청문회 하지 말라는 거잖아. 통과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발언이 문무일 때문이었어?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정진석이 더 재밌는 얘기를 했어. 아니 원내대표가 무슨 원내대표는 그 정진석이 아니고 정우택일 거고. 정우택이 원내대표는 내가 한다. 당대표의 권위가 있지. 재밌어 진짜. 그러니까 전 청문회 기대돼요. 네,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상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뒤가 구린 놈은 문무일 못 가요. 그렇죠. 그렇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문무일에게 되게 잘해주려고 어차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반대 있어도 임명해버리잖아요. 네. 사실 그럴 사람들도 아닌데 자기들 청문회 때 깠다 그래서 뒷조사 같은 거 하고 막 수사하고 그럴 건 아닌데 괜시리 찔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를 낮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자기들은 그렇게 행동해 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겁나지. 한번 해볼게요. 문무일 청문회 올라가면요 홍준표 두둔 발언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의 캐릭터가 진짜 비열한 새끼예요. 분명히 두둔 발언을 한다.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고 그렇죠. 실제로 네. 약자한테 굉장히 강하고요. 강자한테 되게 약한 스타일이에요. 정말 비열의 끝. 검찰도 흑역사 중에 하나가 홍준표예요. 사실 알고 보면. 맞아요. 알겠고요.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찰에서의 활약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어요. 비도 안 오는데. 네.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비판은 자제하겠다. 네, 그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예.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인가요, 저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안은 뭐 청와대 비판은 자중하겠다. 뭐 그게 자기는 뭐 예의에 맞다고 생각한다. 묶어서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뭐 들어오면 한꺼번에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도 뭐 어제만 해도 막 이게 뭐 김상곤 예. 부총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뭐 자기가 얘기하는 그 청와대 비판이라는 게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또 말씀이 하도 많이 얘기가 변한 적도 많으셔가지고 네 사실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이제 뭐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좀 하면 예. 말은 좀 변하고 있지만 이 정우택 대표랑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단한 예측해보건데,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나머지 정당은 저는 친박도 아니지 않나요, 정우택 대표는? 친박도 아니죠. 예. 그리고 저는 홍준표 대표를 그래도 리더십이 있다고 믿어보고 싶은 마음인데 저희가 지난 한 달 넘게 정우택 대표랑 협상하다가 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강경해요? 굉장히 강경하시죠. 굉장히 강경하셔서 오히려 홍준표 최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의 20%의 지지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좀 책임감 있는 실천을 해서 야당으로서도 뭐 비판할 건 비판하셔도 좋습니다만 예. 협조할 건 통 크게 협조해주는 모습을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네. 이해운 그 대표가 대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축하전을 받으면서 예. 추경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하는 걸 보고 좀 놀랬다. 네. 뭐 그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딱 그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는 마치 추경에 협조할 것처럼. 그렇죠. 하다 이제 김상곤 교육부총리 때문에 또 발목 예. 그 빗장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풀어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대통령이 사사건건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패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비대위 체제였습니다. 얼마 전에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가 뽑혔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엊그저께 뽑힌 예. 거잖아요. 그 전까지의 정우택 대표가 이 협상을 하러 나오시면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표가 좀 책임지고 이 협상을 이끌어 나오고 그래 이건 해라 말아라. 이거는 할 건 하고 이건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내 장악력이 전혀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비대위 체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하면 홍준표 최고가 저것이 본인의 실제 본 마음이든 또는 그렇지 않든 떠나서 본인도 저 말을 지금 계속 던지면서 당내 엊그저께는 청문회는 뭐 갖고 당력을 소모할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통과시킬 건 통과시켜주고 우리가 크게 가자라고 이야기하셨다가 다음날 정우택 대표의 유탄을 바로 맞으셨어요. 정우택 대표가 뭐라 그랬는데 정우택 대표는 굉장히 냉정하게 말했죠. 이거 원내랑 합의되지 않은 이야기를 대표가 원내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치고 나가셨다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홍준표 대표도 본인이 사실은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정우택 대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이 역량이 없었어요. 하지만 실제 움직여지는 곳은 당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서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실 뭘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청와대가 그렇다고 임명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렵지만 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원칙 방법이 없다고 논인데 봐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두 분 송영무하고 누굽니까 노동부 장관 조대요. 조대요 이 두 분 아직 채택이 안 됐죠. 채택이 안 됐죠. 채택이 안 됐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께서 이제 해외 순방 중인데 지금 임명할 그 수도 뒤로도 이제 유영민 후보자도 아직 채택이 안 됐고요. 예. 여가부 장관도 채택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서 여당의 역할 좀 하라는 어떤 또 동료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요즘엔 이게 인사청문회가 청와대에서 이렇게 지명이 되면 20일안을 회부하게 돼 있잖아요. 예. 요즘에는 인사청문회를 19일이나 20일 날 잡아요. 아하.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기일을 지정해서 기일을 넘겨버리면 이걸 정무수석이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뭐 이렇게 예. 그 빗장을 채우고들 버티는 경우는 웬간해서 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까 예.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절차를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물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채택해서 청와대에 보냈고 채택 보고서를 받고 나서 예.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권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안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청문 보고 채택 안 돼도 그때도 임명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발목을 잡는 일까지 없었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이제 문제를- 일방적이긴 아니지만 야당을 비판을 하면서도 결국 어디선가 실마리를 찾아야 그래야 되는데 되죠. 그 네. 실마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민주당이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치라고 하는 게 물론 정부가 협치하는 청와대가 협치를